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구속된 두 사람이 마주한 건 계엄 이후 처음인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쟁점별로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대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일반적인 재판에 대한 의견으로 얘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지만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먼저 지금 이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주의에 대해서 연구한 유명한 사회학자 중에 하나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의 이상적인 지배 대상은 짧게 말해서 더 이상 사실과 진실 그리고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예. 조지 오웰은 1984년이라는 1984라는 소설에서 그 소설이지만 그 전체주의 당이 한 내용을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당은 당신이 보고 당신이 들은 증거를 부인하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당의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명령이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번 이 내란 사태는 국회라는 입법부 자체를 삼권 분립의 가장 핵심인 한 축을 군사적으로 배제하고 군사적으로 전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헌법 수호 절차로서의 헌법재판과 그리고 각 수사 절차라고 하는 과정에서 있는 사법부 자체를 폭력적인 대중들을 선동하고 동원해가지고 전복시키거나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부인하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갔습니다. 예. 헌정질서, 법치주의, 어찌 보면 가장 심각하게 그것을 파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법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하고 법원을 이제는 물리적으로 점거하는 사태까지 나타났다면요. 지금 이 헌법재판의 장면은 뭐냐면은 진실, 언어 그 자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 봤고 우리가 다 들었는데 그거 자체를 부인하고 그거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언어 자체를 완전히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만듦으로써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법적 절차를 해야 하는 이 모든 절차에 가장 최종적인 단계인 그 진실 자체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건 단순하게 이 내란 사태, 이 내란으로 인한 범죄와 그로 인한 헌법재판이라는 하나의 국면을 넘어서 가지고 어찌 보면 우리가 모두가 믿고 있었던 법치 시스템과 헌법 질서뿐만 아니라 진실과 상식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왜곡시켜 버려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혼란과 새로운 형태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형태의 예루살렘 아이만의 재판 같은 그런 재판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어제 변론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반박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 언어 자체를 비틀어 버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1984를 보면은요. 거기서는 언어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예. 사랑과 증오를 바꾸고요. 그래서 고문하는 곳에 그 총책을 하는 기구의 이름이 애정성입니다. 즉 언어 자체를 완전히 혼돈시키고 비틀어 버림으로써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가지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 자체를 붕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실패한 계엄은 아니지만 너무 빨리 끝났다. 너무 빨리 끝났다라고 그러면은 원래보다 좀 빨리 끝났다라는 것이죠. 예. 그럼 그가 생각하는 실패는 무엇이고 그가 생각하는 빨리 끝났다는 건 무엇이고 그가 생각하는 빨리 안 끝나고 적정한 시점에 끝났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의 본질은 군사력을 동원한 국가 지배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일시적으로 상당히 제한한 상태에서 군사 통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호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총을 든 군인들로서 국민들을 상대하는 거에는 호소가 없고요. 우리는 그것을 강압과 폭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을 애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혹은 그것을 호소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소위 말해서 탈진실적인 예. 완전히 그 진실 체계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왜곡시켜서 혼란을 일으키는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입법부를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폭도들을 통해서 사법부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의 정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듯한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드는 예. 그런. 그럼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오갔는지 쟁점별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고령 얘기부터 해보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윤 대통령은 꼼꼼히 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빼자고 해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는 게 또 김 전 장관의 주장인데 이 정도면은 꼼꼼히 본 거 아닙니까? 저희가 계엄 포고령이 다 나와 있죠. 아까 말했듯이 이 재판의 전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문장이 1984에 있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본 것을, 당신이 들은 것을 그 증거를 부인하라고 우리한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 포고령 내용을 보면요. 약 한 페이지밖에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대권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고 그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를 정리한 한 페이지 정도의 문건이 바로 계엄 포고령이고요. 네. 포고령, 명령입니다. 국민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한 페이지인데 그 내용들을 봤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다. 이게 대통령한테 맡겨진 권력이라는 건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고 그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겁니다. 네. 마치 핵 원자로를 다루듯이요. 근데 이것을 써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영장 없이 체포할 수도 있고 구금할 수도 있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굉장히 강력한 기본권 제한을 한다고 하는 문건을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하면서 이걸 제대로 안 살펴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그 위임한 국가 권력, 대통령에게 위임한 민주주의의 국가 권력이라는 걸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은 이 사람을 파면시킬 것인지 이 사람을 다시 대통령직으로 복귀시켜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40몇 년 만에 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령의 핵심적인 꼭 길지도 않은 한 페이지를 제대로 검토를 안 했다?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거를 자신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상 계엄 자체를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놔두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에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시 사변 사태에 준하는 사태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하고요. 또 절차적으로는 국무회의도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거나 겁을 주거나 뭐 본인 표현에 따르면 호소를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라는 거를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되어 있는 위임된 권력자에게 잠시 맡겨두는 것이고요. 그 권력의 행사는 헌법과 법에 따라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이 특히나 비상계엄과 같이 지금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이 얻은 경제적인 피해는 저는 추산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신적인 피해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을 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그냥 하고자 했다. 정말 이제 영어 표현이지만 아스트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대통령직으로 복귀한다면은 다시 한번 대통령한테 부여된 권한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무책임하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의 전체적인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뭐 기억납니까? 이렇게 했는데 기억납니까? 네, 기억납니다.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 기억납니다. 이런 식으로 문답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내란 범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가담한 주요 임무 넘버 원 종사자, 즉 내란 범죄의 넘버 원, 투가 서로 만나서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진술을 맞추는 과정을 재판정 앞에서 보였습니다. 예. 신문이라는 방식을 하긴 했지만은 사실상 그것도 객관적으로 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렇게 하지 않았냐? 아, 예, 그렇습니다. 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네. 우롱하는 거죠. 객관적인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게 헌법재판 절차입니다. 그들은 어디 앞에 서 있냐면요. 헌법재판관과 국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 주권자가 국민이니까요. 그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보여준 태도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왕처럼 예. 자신이 주권자인 것처럼 마치 신하를 대하듯이 재판관들에 대해서조차도요. 그렇게 여유만만하고 어찌 보면은 진실 자체는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당신은 내가 만든 진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은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권력 행사를 우리가 그 장면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계엄 포고령 가운데 큰 충격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 내용이었죠. 윤 대통령이 당시 김 전 장관에게 그 내용을 왜 넣었는지 웃으면서 물어봤다 이렇게 했고 김 전 장관도 기억이 난다 이러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실제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별일 아니라는 듯이 축소를 하려는 모습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도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단한다라는 표현. 주권자를 어떻게 주권자가 아닌 존재가 처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비상계엄과 그 내란 사태 전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강력한 신념은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감히 주권자를 처단한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물론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 중에 한 사람들이고요. 웃을 일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즉 모든 합법적인 군사력과 모든 경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이 국민을 임의로 처단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명령으로 밝혔습니다. 예. 그것을 전혀 가볍게 생각하면서 웃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뭐 선관위 그 직원들에 대한 체포 과정에서 혹은 체포를 하기 위한 준비물들을 보면은 사실상 고문 등 행위 등도 할 것도 예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폭력을 자행하고자 했고 그 국가폭력을 자행하고자 한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이 공화국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가치를 더럽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은 언제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것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 쪽지를 전달한 사람이 윤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 대행뿐 아니라 조태열 외교장관에게 건넨 쪽지 역시 본인이 직접 작성을 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다른 국무위원들 주장과 굉장히 엇갈리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까 말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두의 당신이 보고 당신이 들은 거를 부인하라고 명령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결국은 그런 명령을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이 재판에서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모함하는 겁니까? 말도 되지 않은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 진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지금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잠깐 보여주기, 경고용으로 했던 것이지 진지하게 이 비상계엄이라는 형태의 통치체제를 계속 갈 생각이 없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각 부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내용들에 대한 문건이 만들어지고 명령이 하달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반나절에 끝날 거라고 한다면은 반나절 만에 각 부처의 준비들이 마무리되기도 어렵고 이행될 수도 없습니다. 네. 결국 자세한 문건으로 부처마다 무엇을 할 것인지 비상계엄 통치하에서 할 것인가 다 만들어졌었고 그것이 전달되기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단기간에 걸친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군사적인 방법으로 억압적 통치를 진행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각 부처들이 새로운 형태의 통치들을 새로운 형태의 반민주적인 어떤 정치와 행정들을 하도록 상당히 준비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명령이 있었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거를 누가 초안에 썼는지와는 별개로 그 문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고할 것, 차단할 것 무엇이죠? 명령조입니다. 예. 경제부총리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방부 장관입니까? 아닙니다. 예.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초안을 어떤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각각의 부처 장관들한테 전달했다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권한대행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것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비상계엄이 아니라 기존의 민주공화국 질서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소위 말해서 자신들이 임의로 통치를 하고 임의로 입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확고하고 준비된 의사가 개별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직접 쪽지를 받은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을 문건의 지시자로 분명히 지목을 한 것으로 취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위증죄 처벌. 네, 뭐 지금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가담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아주 중형을 선고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위증죄 정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들의 눈이 의심되고 귀가 의심될 정도로 너무나 그 문건의 내용들이 구체적인 명령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국방부 장관이 경제부총리한테 명령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네. 근데 거기서 문건은 내가 만들었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 이거를 저희들한테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저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주의적 정치적 명령이 아닌가. 재판 앞에서 실체적 진실을 다투고 밝혀야 하는 재판정이라는 곳에서 사실상 재판을 위한 실체적 진실의 입증 확인들을 각각의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선동과 행위들을 함으로써 진실과 허구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쪽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국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국회를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라 민생 경제 예산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비상입법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비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제 입법하지 않는 특정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고요. 예. 당시 이것이 갑자기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뭐 하라고 줬다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하자마자 거기에 대한 각 부처의 대책으로서 줬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통해서 포고령 1호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 그리고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는 포고령 1호가 있었고요. 거기에 바로 경찰력이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또 특수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서 본청에 진입하고자 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하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하면 무엇일까요? 입법부를 중단시키고 입법부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를 대신해서 다른 입법부를 구성해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운용하겠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 중에서 한 축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거기에 따라서 임의로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무엇보다도 무슨 긴급 재정명령 등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긴급 재정명령은 비상계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없이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법기구라는 거는 앞으로도 입법을 이걸 바탕으로 계속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이 무엇이 있을까요? 금융실명제가 있습니다. 예. 원포인트로 하나,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비상계엄과 상관없이도 발령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입법부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포고령과 그리고 물리적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자 했던 시도와 함께 해서 결론적으로는 입법 권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것을 자신의 자의적인 통치하에 두고자 했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증거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의 일부가 동의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 사실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었다던 앞선 증언과는 굉장히 엇갈리는 발언인데 어떻게 이 사실관계 앞으로 좀 밝혀내야 할까요? 네, 결국은 이것이 내란 행위라고 하고요. 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동조한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 또한 계속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비상계엄에 담은 의미와 그다음에 목표로 하는 바는 내란임이 굉장히 명확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강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이런 내란에 있어서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여전히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자신들이 그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 가지고 무고한 국무위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언이 나오는 이상 빠른 속도로 객관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